지난번 이정용 우리 회원이 히말라야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하다가 오늘 오니까 굉장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참석을 못한 이유가 여기 일본 여행을 하느라고 이렇게 스케줄이 미리 잡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몇 가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간 거는 로타리에서 3650 지구 로타리에서 문화 산책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일본의 이제 미술관을 찾아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이 돼가지고 이 다카마스라고 하는 일본의 중소도시, 난 여태까지 일본은 그냥 대도시로만 다니다가 이번에 이제 중소도시에 가서 일본을 이제 다시 한번 구경을 했는데 거기를 들렸다가 다카마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나오시마라고 하는 그쪽에 가서 미술관들을 저 섬이 아주 이 미술관 섬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연 광산이 있고 그러던 데인데 아연 광산이 폐광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쓸모없는 그런 섬이었는데 그거를 미술관으로 개조를 시키고 나서 아주 명소가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오츠카 국제박물관 거기를 이제 같이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앞거는 전부 다 빼고 나는 이제 오츠카 미술관에 거기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우리 양정 로타리 클럽이 엄청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 백만대군하고 박응식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봉사 열심히 하고 아주 그래서 다들 양정 로타리에 대한 굉장히 칭찬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들도 가입하면 안 되냐 할 정도로 세 번째 해수님도 소개 좀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빼고 나는 사실 미술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왜 특히 미술에 대해서 자긍심이 그렇게 세졌는가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봤던 겁니다. 이 오츠카 미술관이라고 하는 거는 5층 건물인데 지하 3층부터 2층까지 해서 전부 5층 건물인데 올라가면서 이 바로크 시대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현대 미술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 한 건물 내에서 전 세계 미술계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을 간다든가 뽕피두 박물관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구경하고 또 한참 가서 또 딴 데 가서 구경하는데 여기는 전 세계 유명한 미술품들을 한 자리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다 모조품이죠. 이 모조품을 한 군데 장소를 놨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를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손쉽게 유명한 그림들을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얘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유화를 그리게 되면 우리 미술가 보면 알겠지만 가까이 가서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작품에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여기는 이 그림들이 각 나라에 있는 그 원판하고 크기도 똑같고 제본도 똑같이 해가지고 걸어놨어요. 만져도 되고 사진도 찍어도 되고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레플리카하기 때문에 원본 소유자가 뭐라고 안 해요? 아니 다 저걸 동의를 받고 한 거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 미술관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원본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그렸냐? 도자기에다 그렸어요. 도자기에 그려가지고 그 도자기를 구워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도자기야.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만져도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유화로 그리면은 유화가 변색이 될까봐 뭐가 묻을까봐
이러니까 가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도자기를 구워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 많은 몇천 점이 되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도자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작품 같은 건 이렇게 앉아둘 수 있을 수가 있고, 원래 딱 이런 작품 같으면 작품에 손대지 마시는데 가서 앉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오스카 미술관이 비록 모조품이지만 모든 이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점점 여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왜 이렇게 미술에 미쳐가고 있을까? 엄청 돈을 들여서 미술을 수집을 하고, 그게 그 배경이 뭔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서구 미술의 흐름, 뭐 여기서 미술사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서구 미술에 보면 옛날에 르네상스 시절부터 해가지고 바로크 시절을 지나가고 신고전주의, 그러다가 낭만주의까지 이렇게 오고 계속 미술이 발전을 해나가는데, 미술 화가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새로운 화가가 들어오면 전의 그림을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사실 나온 게 사실주의 다음에 인상주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인상주의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자긍심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네나 모네나 르누아르나 세잔느 고흐 이런 고갱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파의 그 미술을 그려 나가는데, 그때 이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세계 미술의 흐름을 자기네들이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인들이 이 미술, 특히 이런 전통 미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긍심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게 고흐의 그림이에요. 고흐의 15송이, 5송이 그림이 있고 6송이 그림이 있고 8송이 그림이 있고, 이렇게 이 해바라기가 몇 송이 있느냐에 다 그림이 다 다른데, 특히 이제 15송이의 그림, 이게 고흐가 그린 또 유명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야스다 화재 해상보험의 회사가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어 있다고, 그 100주년 기념으로 이 그림을 산 거예요. 이게 2,500만 파운드.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싼 돈이라나 환산을 안 했는데, 이거를 100주년 기념으로 이 그림을 사가지고 일본에다 전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100주년 기념식 한다고 이 많은 거금을 들여서 그림 사가지고 박물관, 미술관에다가 이렇게 전시하게끔 한, 이런 것이 일본이 그만큼 미술에 대한 자긍심이 높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거를 사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고흐가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여기 있는 이 5송이 해바라기.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작가고, 이 사람은 고야타라고 하는 그 돈이 있는 물주고, 이 사람은 소설 쓰는 작가예요. 이 작가가 이 그림, 이 해바라기 5송이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읽고 감격이 돼서 저런 그림을 사야 되겠다. 돈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사가지고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폭격을 했죠. 폭격할 때 이 집이 불이 나가지고 폭삭, 이게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걸 사들였다는 거. 물론 그 폭격 때문에 이 잿더미가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이 사람 집에서 이게 있다가 폭격이 된 건데, 사실은 어느 미술관에 전시를 했는데, 전시에 하다가 집이 흔들리면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니를 못 믿겠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시키자 했는데, 그걸 받아줄 만한 미술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집에 있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냥 화재로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것도 일본이
돈을 들여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수집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것도 유명한 이 빈센트 고흐의 가시의 박사라고 하는 빈센트 이 반 고흐의 주치의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정신병을 앓고 자기 귀를 자르고 이런 정신병을 앓고 그러니까 정신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가시예요. 그런데 이 엄청나게 그림에 대해서는 조예가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고흐의 이 가치를 인정을 해가지고 나 좀 그려달라. 우리 마누라도 좀 그려달라. 우리 딸도 좀 그려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엄청 요구를 해서 이 그림을 많이 수집을 해서 자기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그림인데 이 그림을 경매에서 내놨는데 그거를 다이쇼와 제이지 회사 명예회장이 이 그림을 샀어요. 사가지고 그게 그 당시에 돈으로는 이게 930억 원 거금을 둬가지고 이런 걸 산 겁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은 일본이 이제 아까 이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 묘에 내가 같이 묻어달라.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 많은 돈 주고 이 그림을 샀는데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묻어달라. 참 이거 아주 그 당시에 그냥 많은 사람을 놀래켰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있을 때 이 사람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벌금으로 내고 하다 보니 회사가 파산이 되고 파산이 되니까 그거를 그 회사들이 이거를 압류해가지고 팔아서 결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그림이 시카고인가 어디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 명화에 대해 수집이 굉장히 그 애착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원래가 이렇게 문화 강국이었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백제 때는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백제에 가서 전달을 해주고 칠지도도 이렇게 전달해주고 백제 왕인 박사가 가서 우리의 문화를 전달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고 또 백제 때 보면 우리나라 불교를 또 글로 전달을 시켜서 모든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다가 이게 일본이 거의 우리나라하고 달리 굉장히 그 평지가 많죠. 그러니까 각각의 영주들이 다 내 영역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고 영역을 서로가 이제 영역 싸움을 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들을 전부 동원을 합니다. 자기 휘하에 사병이 있는 거예요. 사병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각 영역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무력 중심에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제 바뀌게 된 게 요 사건입니다. 일본이 워낙 태풍이 많이 있어 태풍에 의해서 난파선이 많이 밀려오는데 이게 1543년에 일본의 제일 끝머리 여기에 난파선이 하나 좌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난파선이 원래는 중국 난파선이에요. 근데 중국 난파선인데 사람이 탄 거는 중국 사람이 있지만 전부 다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중국이 골치 아픈 게 외적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외적 때문에 외적들이 침입을 보면 와서 훔쳐가고 싸우고 뭐 사람 죽이고 물건 약탈해가고 우리나라도 일본의 해적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려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배를 대줄 테니까 니네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니네들이 외적을 좀 막아달라. 그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좌초가 된 겁니다. 태풍에 밀려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엔 중국 사람도 있으니까 포르투갈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의 필담을 통해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끝에 이 다네가라고 하는 여기에 명나라 상선이 들어와 좌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 총이에요. 이 총을 얘네들 심심하니까 해변가에서 총을 쏘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당시에 영주가 아주 18살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영주예요. 영주의 입장에서 너무나 신기한 거야. 멀리 있는 걸 맞추네. 그러니까 이 영주기 때문에 내 돈 아니죠. 돈은 많이 있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달라.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이 사람들은 돈을 주면 팔겠다. 그래서 두 자루를 엄청난 돈을 받고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시범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 서양의 이 조총이 일본에 소개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이렇게 속으면 그냥 이거를 조총의 위력이 어떻다 하는 것만 보았을 텐데 이 젊은 영주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젊은 영주가 이건 그대로 한번 두 자루니까 한 자루는 세채해서 한번 그대로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하들을 해가지고 이걸 그대로 만들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을 그대로 금속 부분을 그대로 펴가지고 이 만들어가지고 시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냐면 이 총알이 나가는 이 깃다란 거 이게 만드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못 만드니까 나눠서 말고 또 조그맣게 해서 말고 그다음에 이어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이프를 만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맞죠. 총알이 가는 동안에 걸리고 그러니까 만들다가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이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냐. 야 돈만 주면 해. 엄청나게 돈을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다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생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군사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그러면서 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한 게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오이타 이쪽에 있는 사실은 이 나가사키 밑에 있는 여기에서는 그런 내 관심도 없고 그러는데 이 오이타 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 잘하면 군사적으로 쓸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하니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의 입장에서는 일본이라는 저 먼 나라에 가니까 별걸 다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네. 야 거기는 또 가자. 그러면서 모든 걸 가져가면 그쪽은 일본은 새로운 거니까 돈으로 다 이제 지불을 한다 하는 게 소문이 나서 그 다음은 처음에 한두 개 배가 온 게 아니라 아예 몇십 척이 한꺼번에 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일본이 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몇십 척의 교역선이 와서 서구의 문명을 전해주고 일본 거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이런 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됐냐면 그러다 이제 이게 그 지역인데 기억을 못 하겠네. 이 루손섬 근처에 거기에 이제 사비에르라고 하는 이 천주교 신자가 거기까지 와서 이제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도망온 그쪽으로 이 필리핀 그쪽으로 도망온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네 나라 멀리 어디쯤 있는데 뭐 어떻다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도 포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비에르가 여기 일본에 들어와 가지고 포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이제 포교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환영을 받진 못했지만 또 박해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포교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유럽의 문물이 일본으로 전달이 되고 그런데 일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영주들이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가시노 전투를 통해 가지고 주변에 갖다 확 집어먹은 겁니다. 그래서 점점 총이 있는 게 그 전에는 이게 말이나 칼로만 하다가 이제 총이 있으니까 이제 일본을 점점 세력을 점점 굳혀가고 그럴 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이쪽으로 쭉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을 이제 통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들어온 이런 사람들을 일본 전역으로 못 퍼지게 한쪽만, 항구 하나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게 데이지마입니다. 이 데이지마라고 하는 요 지역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 수가 있고, 여기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모든 통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종교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일본을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일본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냥 문물만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갈등이 오게 되고, 갈등이 오게 되니까 결국은 포르투갈 사람을 다 내쫓고 네덜란드 사람만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완전히 그건 장사 수준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나 정치엔 건드리지 않겠다. 돈만 많이 주면은 이 무역을 계속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네덜란드를 굉장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학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홀랜드의 난학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하니까, 야, 이건 조선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임진왜란을 일으키죠. 그 많은 병력을 쓸 데가 없으니까 전쟁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선을 그냥 휩싸고, 조선이 이제 이 왕이 신의주까지 피난을 갈 정도로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해로에선 꼼짝을 못하니까 일단은 돌아갔다가 다시 정유재란 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의 난을 통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을 이렇게 했는데, 이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해를 입고 많이 끌려가고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일본은 돌아가고 나서 이 마지막에 일본 전체를 통일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그 세력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전체를 통일을 시킵니다. 이게 이제 세케하라 전투인데, 이게 결국은 총의 위력입니다. 총의 위력을 통해서 일본은 전체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통일한 크게 세 명의 인물, 오다 노부나가가 처음 통일을 시도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도요토미 오다 노부나가가 편에 그 휘하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겨울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따뜻하게 품고 신을 때는 갖다 따뜻하게 해서 주고 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다 쥐어잡고,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을 하고 나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권을 휘어잡는. 그래서 그 말이 재밌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우리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뭔가 쓸모없는 앵무새다 죽여버려라, 이런 스타일이고,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게끔 만들어라,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 결국은 일본을 통일하는 게 그런 식입니다. 이 통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오다 노부나가가 시작을 했고, 그거를 발판을 다 만들어 놓은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판을 만들어 놨고, 실제로 통일을 다 한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그 전에는 아주 굉장히 분열을 하고 있는 그 각각의 영주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일본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진 겁니다. 전쟁을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죠. 전쟁을 일어나면 그야말로 양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쌍놈, 백정 모두 다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고 나라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 그 사람들이 전쟁에 공을 세웠으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상을 했느냐? 절대 기어들지 못하게 우리 산업공상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라. 니들 이 하인은 끝까지 하인이고, 만약에 이 산업공상 이 계급을 건너나면 가차 없다.
굉장히 엄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사람이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싫으면 도망가는가.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저 사회 밑에층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공을 세워도 인정도 안 해주는데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직된 사화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게 이제 송시열의 이 학파가 모든 걸 다 융합을 안 하고 오로지 주저학을 벗어나는 사람만 다 죽여도 된다. 이런 식으로 송시열이 굉장히 학문적인 독재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계급 사회를 그대로 유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어떻게 됐냐? 일본의 강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비를 잡아갔어요. 잡아갔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강항 보고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라. 누구를 교육시키냐? 그 당시에 일본에 있는 군인들. 무력으로 힘은 가졌는데 이 사람들을 충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근데 주저학은 그게 계급 사회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강항이라는 사람이 일본 성리학의 아버지예요. 이런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현창 비석도 세워 있고 성리학은 조선의 강항에 와서 일본을 개화시켰다 하면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전쟁 시에는 군인들이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군인들을 다스려야 되거든. 다스리는 걸 주자학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제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일본이 크게 서구 문명에서 크게 두 가지 받아들인 게 하나가 아까 총이었고 두 번째가 의학이었어요. 의학이 그 전에 한의학만 있던 그런 사회에서 한의학은 이게 맞지가 않나요? 어느 장기가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장기 역할이 뭐고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상황인데 이 난파선을 통해서 들어온 책을 보니까 인체 해부도가 있는 거야. 핸드폰을 보니까 해부도가 너무 인체하고 이게 잘 들어맞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일본의 한의학 학자들이 여자 사형수를 언제 사용된다는 걸 알고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가지고 여자가 사형을 당했을 때 언론 시신을 받아서 해부를 해가지고 맞춰보는 거예요. 이 책하고 실제로 해부를 해봐서 이게 맞는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 한의학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학문은 필요 없고 이제는 실질적인 학문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거를 보고서 그래서 일본이 서구화하는데 가장 역할을 한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총이고 하나는 이 해부학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이 난학을 홀랜드, 네덜란드의 학문을 엄청나게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이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자꾸 일본을 와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일본은 파는 게 뭐야? 일본이 파는 가장 수출품은 이 은이었어요. 은이었고 그 은을 재련하는 방법이 그거를 조선에서 개발한 거야. 조선의 이 압록강 근처에 단천이라고 있는데 단천에서 은광이 있고 은광에서 은하고 연, 납하고 은이 섞여 있는 거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 방법을 조선 사람이 개발을 해서 분리하는 걸 만들어서 은을 만들어냈는데 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중종이 은광을 폐광을 시켜버려요. 너무 은이 많으면 사치스러워진다. 이런 게 아주 이상한 생각으로 해가지고 은광을 폐광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일본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은재련법을 일본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일본이 세계의 은제조 2위 국가가 돼요. 1위는 저 페루인가 그쪽이 1위고 거기에 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2위가 이제 일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장사가 됐냐면 여긴 많으니까
은을 여기서 일본에 가서 은을 사고 총이나 뭐 다른 걸 일본에다 팔고 이 사가지고 갖고 와서 이 은을 중국에 갖다 팔아요. 이게 이 대개는 금 1g이 은 12g 정도의 차이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중국에서는 금 1g이 은 6g이면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시세 차이가 엄청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은을 사가지고 중국 가서 팔고, 일본에 가서 은 사갖고 중국에 팔고.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상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도자기 같은 게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중국에서 사면 도자기가 비싸거든. 그런데 일본에서 사면 도자기가 굉장히 싸요. 그게 다 임진왜란 때 끌고 간 우리의 도공들. 우리 도공들이 일본 가가지고 대우를 받으면서, 일본은 이 우리나라 사람 하층민으로 대우한 게 아니라 관리로 대우조업을 해가지고 도자기 산업이 일본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은은 중국에 갖다 팔고 도자기는 유럽에 갖다 팔고 이 삼각무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삼각무역을 할 때 그때쯤에서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이 미국이 영국하고 뭐 다른 유럽 나라들은 전부 다 딴 나라를 식민지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식민지가 없다. 그러면서 동양에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필리핀도 미국이 이제 넘보고 일본도 넘보고 그러다가 이제 1854년에 일본이 강제로 개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손들고 강제로 개항을 해서 서구 사람들이 일본을 근데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하다 보니까 일본의 교역량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그 교역량이 주로 대상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많이 이제 수출품을 이제 많이 팔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자기죠. 근데 도자기는 가다가 깨져요. 깨지니까 도자기를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 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나무 상자로 해서 이 도자기를 넣고 보내는데 그냥 나무 상자로만 하는 게 밋밋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그래도 일본 특색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런 미술품을 그걸 이용을 한 겁니다.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거는 나무 판대기 거기에다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옛날에 우리 고무도장으로 뭐 도장 찍듯이 그걸 만들어서 나무 판대에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붓으로 그리는 것보다 엄청 쉬워요. 한번 찍어 놓고 거기다 색칠만 하면 되니까. 이 우키요에를 일본이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미인들의 그림이라든가 일본의 연예인들 그래가지고 많이 갖다 팔고 뭐 소개도 하고 지금은 우리 포스터나 이런 걸로 하지만 옛날엔 일본은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우키요에로 갖다 돌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 도자기를 포장하는 데 쓴 겁니다. 그냥 밋밋한 도자기보다는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이런 우키요에 나무 상자를 넣자. 이게 일본에 가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유럽에 가서. 이게 원래 유럽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전부가 그전에는 그야말로 유화로 그림을 다닥다닥 붙여가면서 형태를 만들고 이러기만 했다가 이거는 그야말로 그림을 찍어내고 색칠만 하는 그런데 색감이 유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새로운 색감을 갖고 있고 이런 그림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일본의 그 우키요의 이제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도자기 팔면서 덩달아 도자기를 깨지지 않게 거기에 이 상자를 만드는데 덩달아 이런 게 딸려간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유럽에 있는 화가들한테는 완전히 그냥 눈을 뒤집히는 거야. 뭔가 새로운 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새로운 그림을 하다가 이게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완전히 매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이게 만해예요. 원래는 일본에서 온 그림은 이거예요. 도자기에 쌓여온 그림은 이건데 이걸 보고서 만해가 그대로 베껴 그리는 거야.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동양의 그림을 자기네들이 연습을 하면서 마네가 인상주의를 개척을 했다.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이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대가 마네가 우리의 일본 거를 모방을 해서 유럽에서 발전을 시켰다.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은 자긍심들이 엄청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네도 이렇게 모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림을 우키요에가 온 거를 보고서 베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은 제대로 모방을 하는데 글씨는 모방이 안 돼. 그러니까 글씨는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글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글씨지만 이런 식으로 일본의 문화를, 미술 문화를 모방을 한 겁니다. 이 모방을 하면서 그거를 유럽의 미술품으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마네예요. 마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전에는 유화를 그리면 그냥 벽에 빈틈이 없이 다 그림 물감을 해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만들고 그러는데 일본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 피리 붙는 사회나 같은 것은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 전에는 여자들의 나체를 보는 거는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그 여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거밖에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여신의 그림을 그린다 하면 나체를 그려도 무방이 된 건데 에드워드 마네가 딱 그린 게 뭐냐면 이 신사들이 놀이터에 여자가 발개벗고 눈을 딱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신이 아니야. 일반인이야. 어떻게 보면 창녀야.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여자라고. 이게 유럽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신도 아닌 사람을 이렇게 중앙에다 이렇게 해놓고 관객을 뚫어지게 보게끔 하냐. 이런 건 외설스럽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살롱전에서 퇴짜를 맞습니다. 합격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벌써 이 새로운 그 인상파 작품들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시각으로 해보면 이게 다 불합격이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겁니다. 왜 우리 그림이 뭐가 어때서 니네들이 위선이지 이게 그림이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나폴레옹 3세가 그러면 낙선한 사람끼리만 따로 전시회를 해라. 이게 낙선전이에요. 낙선전을 다 같이 모았는데 정말 대가들의 그림들이 다 거기에 걸려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새로운 화풍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인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올랭피아. 이게 올랭피아도 원래 있는 그리스 여신의 우르비노라고 하는 여신의 그림이 이렇게 원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마네가 그거를 거의 비슷하게 뻔따서 자기의 그 그림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 흑인 여자가 꽃다발을 들고 가서 밟히고 여기 보면 이쪽에 검은 고양이가 딱 있고 이런 여자를 그려놨어요. 이건 뜻하는 건 돈 받는 여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신이 아니라 돈 받는 그 창녀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 이 검은 고양이라는 게 여기 프랑스 말로 하면은 여자들 이거에 이름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갖고 온 거는 여자 몸을 산 어떤 남자가 수고했다고 꽃을 전해준 거고. 이게 그리스 신화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를 딱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차 없이 낙선시킨 거죠. 낙선시키니까 낙선시킨 낙선전에 올려가지고 대인기를 또 끌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구식의 이 미술 사조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피리 부는 사나이. 이게 서구식의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을 그리고 주변에 뭐 나무를 그린다든가 뭐 무슨 집을 그린다든가 꽃을 그린다 이러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마치 우리가 동양화 보듯이 그냥 그림 하나 딱 있고 나머지는 여백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기존에 있는 이 미술계 대가들은 야 이거 성의 없이 이런 그림을 그리냐
탈락. 그냥 탈락했는데 또 이것도 낙선전에 가가지고 또 인기를 끌고 이게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동양의 시각에서는 이런 여백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의 동양화 같은 경우는 여백이 많이 필요하고 여백도 하나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의 시각에서는 그리다만 거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혹평을 받으니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이 마네의 친구가 에밀 졸라예요. 에밀 졸라가 그 당시에 어느 기자거든. 어느 신문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이거는 낙선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큰 옹호를 했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각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옹호를 오로지 이 사람만이 옹호를 한 거예요. 둘이 원래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인데 자기는 저널리스트로 나가고 이 마네는 그림 쪽으로 나가고 했는데 자기를 옹호를 해주니까 고마워서 이 마네가 에밀 졸라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고맙다고 이제 선사를 해준 거예요. 자,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뒷배경을 보십시오. 뒷배경에 보면 올랭피아 사진이 그 그림이 그려 있죠. 그 다음에 우키요에 있는 백인과 그림이 그려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동양화 그림이 그려 있죠. 그러니까 마네만 하더라도 완전히 일본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에밀 졸라한테 보내면서도 그 주변 배경은 전부 다 일본 그림들이에요. 일본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나중에는 에밀 졸라하고 이 마네하고 서로가 앙숙이 되고 싸우기도 했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면은 모네도 마찬가지예요. 모네도 그림을 그렸는데 완전히 일본 여자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그림에 갖고 있는 게 다 서양에서 쓰지 않는 부채들, 동양 스타일의 부채를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옷도 일본풍의 옷을 입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내놓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거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지. 근데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이것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뭐 장례식 때 쓰는 이 등불처럼 이런 일본의 등불이라든가 이 파라솔 같은 거 이런 거 기모노를 입고 이런 거를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기모노를 입은 그 배경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출품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유명한, 일본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명한 여배우예요. 여배우도 완전히 그 스타일은 일본 옷을 입고서 이렇게 있는 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해서 유럽 화단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일본의 목욕 문화가 또 굉장히 강하죠. 그 목욕하는 일본 얘기를 듣고 일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서양 사람들의 눈을 확 번쩍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이거는 이제 고흐가 탕귀라고 하는 사람은 미술품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 미술 재료를 팔고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돈이 많이 벌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팔리질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감 살 돈조차 없으면 탕귀 영감은 먼저 가져가서 써. 그림부터 그려. 나중에 갚더라도. 이런 거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탕귀 영감이 이 화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내가 돈을 지불을 못해도 재료부터 먼저 주고 그러니까 고마워서 탕귀 영감도 그림을 그린 거 보답을 하는 겁니다. 화가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탕귀 영감의 뒷배경을 보세요. 뒷배경도 다 이 우키요에 있는 그 스타일의 그림들을 다 배경으로 삼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유명한 이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이 다 일본 선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닥터 과시의 정신과 의사 박사가 나중엔 이 고흐가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갔고 그 사람을 치료한 가시 박사인데 이 사람은
이 고흐의 그림을 워낙 좋아해서 자기가 지금 많이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나 고흐는 돌팔이 의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는 게 너무 없고 말로만 때우지 실제로 뭘 치료하는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다가 나중에 고갱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 귀를 자르고 자른 귀를 자기 바텐더에다가 갖다 던져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이 사람 넣어야 된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때 귀를 치료해 준 사람이 닥터 펠릭스 레이예요. 이건 외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귀를 다 수술을 해주고 꼬매고 아주 깨끗하게 치료해. 아, 의사는 이런 사람이 의사야. 그러면서 고흐는 자기가 존경하는 의사의 모델을 펠릭스 레이한테 평가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펠릭스 레이의 저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서 그동안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전달해줬어요. 펠릭스 레이가 뜻보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그림도 있어. 치워버린 거예요. 안 가져간 거예요. 이 그림 그려준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그려줬는데 뭐 이런 그림도 있어 하면서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있는 그 직원이 그거를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자기 집에 닭장에 칸막이를 썼어요. 응? 이 그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주어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관리하는 거고 아까 그림을 이해하는 이런 그 가쉐 박사는 이리 졸르고 저리 졸르고 하면서 한 점이라도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예술을 아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 그림이 일본이 정원에 보면 이런 그 다리가 있어요. 유명한 다리. 이게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르누아르가 볼 때 제가 젊었을 때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1899년에. 근데 1922년은 똑같은 위치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내장이 온 거예요. 눈이 벌써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봤는데 자기가 이 눈에 백내장이 오고 그러면서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백내장에 대한 미술적인 변화 이거를 연구를 일본 의사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중섭의 쓰다라고 하는 그런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보면 이중섭이 이 사람은 원래가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에요. 근데 일본 가서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림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애들을 일본으로 보내고 내가 조금 더 돈 벌어서 애들 보러 일본을 갈게 계속 편지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점의 작품을 만들어서 미도파 백화점에 그 당시 명동에 있는 미도파 백화점하고 대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에서 판매된 수입 갖고 일본 가서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서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거 외설스럽다. 빨가벗고 찜지 않냐? 춘하다. 이러면서 그림이 샀던 사람도 돈 못 주겠다. 그렇게 춘하라고 해도 돈 못 주겠다. 팔리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섭이 일본으로 갈 여비를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술이라고 하는 건 예술을 보는 시각이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보고 외설이다, 춘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냥 신문에 내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밴달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밴달리즘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술이 발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중섭이 하다못해 그림 그릴 종이조차 없어가지고 담배가게는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그림이 다 인간의 아주 그 순진한 인간의 표현을 이 발가벗고 하는 걸 순진한 것을 표현하고 그런 건데 이거를 외설스럽다고 해가지고 돈도 안 받고 안 주고 사가지고 가도 돈도 안 주고. 근데 대구에 이 미 문화 공보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이 미국 사람이 이 세 점을 사가지고 너무나 자기가 볼 땐 이런 그림이 좀 독특하고 너무 좋아서 그거를 시카고에 있는 박물관에다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개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져가도 저질스럽다고 돈도 안 주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중섭을 사망에 이르게끔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술가는 그 자기의 작품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혼을 담아서 자기가 뜻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작품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국회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올림피아에 이게 파라드를 하고 이런 나라에서 무슨 예술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지금 이제 우리가 K문화, K컬처, K 뭐 이러면서 모든 게 발전해도 전체적인 국민들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한은 크게 발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말 대신에 서양 사람들이 일본을 발전시켜줬다 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려고 사실은 이번에 일본을 갔다 왔고 이런 문화 강국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 같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있는 그 나오시마나 이런 거는 우리 백만대군이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주고 나는 이제 전체 흐름을 얘기해주고 시간이 되면은 개별적인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석진 선생이 이중섭